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제3장 에번스 목사의 우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블루마운틴에 사는 조용하고 쾌활한 성격의 로버트 에번스 목사는 하늘이 맑고 달빛이 그렇게 밝지 않은 날 밤이면 언제나 커다란 망원경을 뒷마당으로 들고 나가서 특별한 일을 한다. 그는 오랜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죽어가는 별을 찾아내고 있다. 물론 과거를 들여다보기는 쉽다. 그저 밤하늘을 올려다보기만 하면 보이는 것이 모두 역사다.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볼 수 있다. 밤하늘의 별들은 지금 현재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빛이 그 별을 떠났던 때에 그곳에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북극성은 지난 1월이나 1854년이나 아니면 14세기 초에 이미 완전히 타버렸는데도 아직까지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680년 전의 오늘까지는 북극성이 그곳에서 불타고 있었다는 사실뿐이다. 별들은 언제나 죽어간다. 로버트 에번스는 천체들의 이별 순간을 찾아내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친절한 에번스는 오스트레일리아 연합교회의 목사직에서 반쯤 퇴직한 지금 낮에는 자유계약제로 19세기의 종교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밤에는 겸손한 하늘의 거인으로 변신한다. 그는 초신성 스퍼노바이를 사냥한다. 초신성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별이 수축됐다가 극적으로 폭발하면서 천억 개의 태양이 가진 에너지를 한순간에 방출하여 한동안 은하의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나는 상태를 말한다. 에번스에 따르면 초신성은 일종의 수소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다. 500광년 이내의 거리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 우리는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에번스의 장난스러운 표현에 따르면 모든 쇼가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너무나도 광활해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곳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에는 너무 먼 곳이다. 사실은 대부분의 초신성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먼 곳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은 희미하게 반짝일 정도로 보인다.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만 관측되는 초신성이 다른 별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늘에 비어있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뿐이다. 에번스 목사는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아주 가끔씩 반짝이는 작은 점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이해하려면 검은 식탁보를 덮은 식탁 위에 한 줌의 소금을 뿌린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흩어진 소금 알갱이들이 은하인 셈이다. 소금이 뿌려진 그런 식탁 1500개가 월마트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거나 4km에 걸쳐서 늘어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식탁 중에 하나에 소금 알갱이 하나를 더 뿌리고 나서 에번스 목사에게 그 소금 알갱이를 찾아내도록 하면 그는 단번에 새로 더해진 소금 알갱이를 찾아낼 것이다. 그 소금 알갱이가 바로 초신성이다. 올리버 섹스는 화성의 인류학자에서 초신성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에번스를 자폐증에 걸린 석학으로 비유해서 소개했지만 그가 자폐증에 걸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섹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에번스는 자신이 자폐증에 걸렸다는 주장과 석학이라는 주장을 모두 웃음으로 받아넘겼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능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별들의 밭을 기억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끝없는 숲이 시작되는 시드니 외곽의 하젤브룩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그림 같은 그의 집으로 그와 그의 부인 엘레인을 방문했을 때 그가 수줍은 표정으로 한 말이었다. 저는 다른 일에는 재주가 없습니다. 사람들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건을 넣어둔 것도 기억을 못해요. 부엌에 있던 엘레인이 지적했다.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그는 만원경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나는 에번스의 뒷마당에 윌슨 산이나 발로마 산의 천문대처럼 미닫이문이 달린 둥근 지붕과 자동으로 움직이는 의자가 설치된 작은 천문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나를 뒷마당이 아니라 부엌 뒤에 있는 좁은 창고로 데려갔다. 책과 서류더미가 가득한 창고에는 가족용 온스탱크 정도의 크기와 모양을 가진 흰색 원통형 만원경이 그가 직접 합판으로 만든 회전용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관측을 할 때에는 그 만원경을 2번에 나누어서 부엌 바깥에 있는 마루로 옮겨야 한다. 머리 위의 지붕과 언덕 아래서 자라는 유칼리 나무 때문에 그곳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은 우편한 크기 정도에 불과했다. 그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하늘이 맑고 달이 그렇게 밝지 않은 날에는 바로 그곳에서 초신성을 찾아낸다. 초신성이라는 말은 놀라울 정도로 독특했던 천체 물리학자 프리츠 츠비키가 1930년대에 처음 만들어냈다. 불가리아에서 태어나서 스위스에서 자란 츠비키는 1920년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부임하면서부터 남과 쉽게 다투는 성격과 엉뚱한 재능으로 유명해졌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뛰어나게 똑똑하지 않았던 그를 신경이 쓰이는 익살꾼 정도로 여겼다. 건장한 체격의 그는 칼택의 식당 마루로 뛰어내리기도 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공공장소에서 한 손으로 발굽혀펴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지나치게 도전적이어서 결국은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월터 바드조차도 그와 단둘이 있는 것을 싫어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츠비키는 사실과는 달리 독일 출신의 바데를 나치 동조자라고 몰아붙였다. 츠비키는 윌슨산 천문대로 올라간 바데에게 만약 칼텍 캠퍼스에 다시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츠비키는 놀라운 총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1930년대 초반에 그는 천문학자들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가끔씩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중성자가 문제 해결의 핵심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제임스 체드윅에 의해서 발견됐던 새로운 아원자 입자였던 중성자가 유행에 맞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만약 별들이 원자핵 정도의 밀도로 수축된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원자들이 문자 그대로 압착이 된다면 전자들까지도 원자핵에 밀려 들어가서 중성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성자별이 생겨난다. 무거운 포탄 100만 개가 조약될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물론 그 정도로도 충분하진 않다. 중성자별의 중심은 밀도가 대단히 커서 한 숟가락 정도면 대략 900억 킬로그램이나 된다. 한 숟가락이 그 정도라는 말이다. 그뿐이 아니다. 츠비키라는 별이 그렇게 수축이 되고 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남게 돼서 우주에서 가장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는 그렇게 생기는 폭발을 초신성이라고 불렀다. 사실 그것은 창조의 과정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일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1934년 1월 15일에 발간된 물리총설이라는 학술지에 한 달 전 츠비키와 바데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초록이 실렸다. 24줄의 한 문단으로 된 짧은 초록에는 엄청난 새로운 과학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초신성과 중성자별에 대한 최초의 논문에서 중성자별의 형성 과정을 확실하게 설명했고 폭발의 규모도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덧붙여서 당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밝혀졌던 우주선이라고 부르는 신비로운 현상이 초신성 폭발 때문이라는 결론도 얻었다. 그런 주장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혁명적인 것이었다. 중성자별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후였다. 우주선에 대한 주장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칼텍의 천체 물리학자 키베스 소네의 말에 따르면 그 초록은 물리학과 천문학의 역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선견지명이 담긴 논문이었다. 우주선 우주의 무슨 광선이다 뭐 그런 뜻 아닐까요? 우주선. 흥미롭게도 츠위키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었다. 손에 의하면 그는 물리학 법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생각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 츠위키의 재능은 거대한 생각을 해내는 것이었다. 수학적인 문제는 바데와 같은 사람들의 몫이었다. 츠위키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이 지금과 같은 은하들이 존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형태의 중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중력이 암흑물질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츠위키는 중성자별이 충분히 수축되면 그 밀도가 너무 커져서 빛마저도 그 중력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블랙홀이다. 불행하게도 츠위키를 외면했던 동료들은 그의 새로운 주장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5년 후에 중성자별에 대해서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던 위대한 로버트 오펜하이머도 츠위키의 업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츠위키가 몇 년 전부터 같은 건물에서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는데도 그랬다. 암흑물질의 존재를 예측했던 츠위키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4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시피 그동안 츠위키는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머리를 들면 볼 수 있는 하늘은 우주에서 놀라울 정도로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모두 합쳐서 6,000개 정도이고 그 중에서도 한 곳에 서서 볼 수 있는 것은 2,000개 정도에 불과하다 싶다. 한 곳에서 쌍안경을 이용하면 5만 개 정도의 별을 볼 수 있고 소형 2인치 망원경을 사용하면 30만 개 정도를 볼 수 있다. 에번스가 쓰던 것과 같은 16인치 망원경을 사용하면 별의 수가 아니라 은하의 수를 세게 된다. 에번스는 집 마당에서 5만에서 10만 개 정도의 은하를 볼 수 있었고 각각의 은하에는 수백억 개의 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숫자들은 모두 믿을 만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초신성은 지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별은 수십억 년 동안 타고 나서 한순간에 빠르게 죽어버리지만 폭발하는 별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은 새벽에 장작불이 꺼지듯이 조용히 사라져버린다.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은하에서도 초신성 폭발은 200에서 300년 만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초신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에 올라서서 망원경으로 맨하튼을 둘러보면서 21살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이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초신성을 찾아내는 데 유용한 지침서를 만들고 싶다는 꿈에 부푼 조용한 말씨의 목사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여겼던 것은 당연했다. 에번스는 당시 아마추어 전문가에게는 상당한 규모였지만
심각한 관측용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10인치 망원경으로 우주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을 찾아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에번스가 관찰을 시작했던 1980년에 천문학계에서 알려진 초신성의 수는 채 60개가 안 됐다. 에번스는 내가 방문했던 2001년 8월에 자신의 34번째 초신성을 발견했고 몇 달 후에는 35번째를 그리고 2003년 초에는 36번째 초신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에번스에게는 장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천문가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북반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하늘을 전부 독차지할 수가 있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더욱이 그는 재빠르게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억력도 가지고 있었다. 대형 망원경은 조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망원경을 지 위치로 고정하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한다. 그러나 에번스는 자신의 16인치 망원경을 결투에 나선 사수처럼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몇 초 만에 한 곳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그는 하룻밤에 400개의 은하를 관찰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형 망원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에서 60개를 관찰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초신성을 찾아내는 일은 그것을 찾지 않으려는 노력과도 비슷하다. 그는 1980년에서 1996년 사이에 한 해 평균 2개씩의 초신성을 찾아냈다. 수백일 동안 하늘을 찾아 헤맨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과라고 할 수도 있다. 15일 동안에 3개를 찾은 적도 있었지만 3년 동안 하나도 못 찾았던 때도 있었다. 사실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것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이었다. 그런 경험은 은하가 진화하는 속도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드문 경우랍니다. 그는 망원경 옆에 있는 탁자에 놓아두었던 사진과 논문들을 보여줬다. 먼 곳의 성운들과 정교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천체를 찍은 유명한 천문학 잡지의 컬러 사진들을 본 적이 있겠지만 에번스의 자료들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저 후광이 비치는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 흑백 사진에 불과했다. 나에게 보여준 한 장의 사진에는 얼굴 가까이에 대고 보아야만 구별되는 희미하게 빛나는 별무리들이 찍혀 있었다. 에번스는 그것이 천문학에서 NGC 1365라고 알려진 은하의 화로 자리라는 별자리의 모습이라고 설명해줬다. NGC는 그런 정보들이 수록된 신규 일반 목록을 뜻한다. 한때는 더블린에서 두꺼운 책으로 발견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물론 데이터 베이스로 되어 있다. 장엄하게 죽어가는 별에서 단 발생된 빛이 6천만 년 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고요 속의 우주 공간을 달려와서 2001년 8월 어느 날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빛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유칼리 향기에 젖은 언덕에 있던 로버트 에번스였다. 에번스에 따르면 나는 우주 공간을 통해서 수백만 년을 지나온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하늘에 바로 그곳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이라면 당연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야 하겠지요. 초신성은 단순히 신기한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초신성에는 에번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도 IA형이라고 알려진 특별한 초신성은 언제나 같은 방법, 같은 인계 질량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초신성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표준 촛불로 활용할 수가 있다. 신규 일반 목록은 1888년 덴마크의 천문학자 요한 드웨이어가 편집했던 천체 목록, 그리고 표준 촛불, 이거는 별자리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별. 1987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사울 펄뮤터는 눈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IA형 초신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초신성을 찾아내는 체계적인 방법을 확립하려는 일을 시작했다 싶다. 펄뮤터는 일종의 최고급 디지털 카메라인 CCD라는 전하, 결합, 소자와
복잡하게 연결된 컴퓨터로 구성된 멋진 측정 장치를 만들었다. 그 장치로 초신성을 발견하는 작업을 자동화하게 됐다. 이제 컴퓨터가 만원경으로 찍은 수천 장의 사진에서 초신성 폭발에 해당하는 밝은 점을 찾아줬다. 버클리의 펄뮤터 연구진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5년 만에 무려 42개의 새로운 초신성을 찾아냈다. 이제는 아마추어도 전화결합 소자를 이용해서 초신성을 찾아낼 수 있게 됐다. CCD를 이용하면 만원경을 맞춰놓고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에번스가 불만스러운 듯이 말했다. 이제 초신성을 찾아내는 일에서도 낭만이 사라져버렸죠. 그에게 새 기술을 사용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봤다. 아니요. 그의 대답이었다. 나는 내 방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최근에 발견했던 초신성 사진을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봤다. 아직도 가끔 그들을 이길 수 있답니다. 만약 가까운 곳에서 별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4.3광년 떨어진 알파 켄타우루스이다. 만약 그 별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4.3년 후에는 하늘에서 거대한 통이 쓰러지는 것과도 같은 멋진 장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폭발의 영향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면 살이 모두 타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년 4개월 동안 그런 재앙이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일을 하러 갈까? 농부들은 씨를 뿌릴까? 상점의 점원들이 배달을 해줄까? 몇 주 후에 뉴햄프셔로 돌아온 나는 다트머스 대학의 천문학자인 조 소스텐센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다.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런 소식이 빛의 속도로 전해지는 것처럼 그 파괴력도 역시 빛의 속도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식을 알게 되는 순간에 모두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초신성 폭발이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있으려면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대략 10광년 이내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우주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사선입니다. 그런 복사선은 기막힌 오로라를 만들어서 하늘 전체를 무시무시한 빛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런 장관을 만들어낼 정도라면 자외선을 비롯한 우주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높은 곳에 자기층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층이 없어지고 난 후에 햇볕을 쪼이면 곧바로 타버린 피자처럼 될 것이다. 소스텐센의 설명에 의하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려면 특별한 종류의 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별은 적어도 우리의 태양보다 10에서 20배 정도 더 무거워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정도의 크기를 가진 별이 없습니다. 우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곳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후보는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베텔기우스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그곳에서 무엇인가 흥미로울 정도로 불안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텔기우스는 우리에게서 5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초신성 폭발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은 대여섯 차례에 불과하다 싶요. 1054년의 폭발로 개성운이 만들어진 것이 그 중 하나였다.
1604년에 일어났던 초신성 폭발은 낮에도 볼 수 있을 정도의 밝은 상태로 3주 이상 계속됐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것은 대마젤란 성운으로 알려진 곳에서 일어났지만 남반부에서만 겨우 볼 수 있었다. 그 폭발은 16만 9천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초신성은 다른 핵심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폭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앞에서 수수께끼처럼 생명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폭발에서 가벼운 원소들은 많이 생겼지만 무거운 원소들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원소들은 훨씬 후에 만들어졌지만 아무도 그런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탄소나 철과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뜨거운 별의 중심보다 더 뜨거운, 정말 뜨거운 상태가 필요하다. 초신성이 바로 그 해답이었다. 그런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츠비키만큼 똑똑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우주론 학자였다. 그는 요크셔 출신으로 2001년 사망했을 때 네이처에 실렸던 추모사의 표현처럼 우주론 학자였으며 논쟁가였던 프레드 호일이었다 싶죠. 네이처의 추모사에 따르면 그는 평생을 논쟁에 휩싸여 살면서 명성을 망쳐버렸다. 예를 들면 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연사 박물관이 귀중하게 소장하고 있던 시조새의 화석을 필트다운 사건에서처럼 조작된 것이라고. 필트다운 사건. 1912년 영국의 필트다운 코먼이 사력층에서 발굴된 유골이 현생 인류의 조상일 것이라고 해서 관심을 모았으나 1954년에 조작된 것이었음이 밝혀졌던 사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물관의 화석학자들은 며칠 동안 전 세계에서 걸려오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느라고 고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또한 지구의 생명은 물론이고 독감이나 선, 패스트와 같은 질병들도 우주에서 전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의 코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콧구멍이 아래쪽을 향하게 된 것도 우주에서 떨어지는 병원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싶어요. 독특하네요. 선. 1952년의 라디오 방송에서 비웃듯이 대폭발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것도 바로 그였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한 곳에 모여있던 모든 것이 왜 갑자기 그리고 그렇게 극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호일은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다는 정류 상태 이론을 더 좋아했다 싶고, 호일은 만약 별들이 속으로 터져버린다면 핵물리학에서 밝혀진 과정들 때문에 무거운 원소들의 합성이 시작되기에 충분한 수억 도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열이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호일은 1957년에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초신성 폭발에서 어떻게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될 수 있는가를 밝혀냈다. 그의 동료였던 W.A. 파울러는 그 업적으로 1983년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일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호일의 이론에 의하면 폭발하는 별은 엄청난 양의 열을 방출해서 모든 새로운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로 튕겨져 나가서 성간 매질이라고 알려진 기체 상태의 구름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성간 물질은 결국 서로 뭉쳐져서 새로운 태양계들이 태어난다. 그의 새로운 이론 덕분에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약 46억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름이 약 240억 킬로미터 정도인 거대한 기체와 먼지 덩어리에 소용돌이가 뭉쳐지기 시작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질량 99.9%는 함께 뭉쳐져서 태양이 됐다. 21. 그리고 남아서 떠돌아다니던 물질들 중에서 아주 가까이 있던 두 개의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정전기 힘에 의해서 합쳐졌다. 그것이 우리 행성이 잉태되는 순간이었다. 미 안성의 태양계 전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로 충돌한 먼지 입자들은 점점 더 큰 덩어리들로 뭉쳐졌다. 결국 덩어리들은 미행성체라고 부를 정도로 커졌다. 그런 미행성체들이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멋대로 부서지거나 합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생겼다. 승자들은 점점 더 커졌어 자신들이 움직이는 궤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행성체 미는 아주 작다. 뭐 그런 뜻입니다. 행성 움직이는 별이라는 뜻이죠. 행성체 그런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됐다.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 정도인 작은 행성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몇만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다. 대략 2억 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아직까지는 녹아있는 상태의 지구는 주변에 떠다니는 파편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22. 대략 그런 상태였던 약 45억 년 전에 화성 정도의 크기를 가진 전체가 지구에 충돌하면서 튕겨져 나간 파편에서 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떨어져 나간 물질들은 몇 주 만에 하나의 덩어리로 다시 뭉쳐졌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공 모양의 암석 덩어리가 완성되었다. 달을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은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 표면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24. 그래서 달의 표면에는 지구와는 달리 철이 많지 않다. 이런 리론은 최근에만 밝혀진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940년대 하버드의 레지널드 달리가 처음 제안했었다. 24. 유일하게 최근에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그의 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뿐이다. 지구가 지금 크기의 3분의 1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 대부분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황으로 된 대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물질들이지만 실제로 생명은 그런 유독한 혼합물에서 생겨났다.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온실기체이다. 온실기체는 적외선을 쉽게 흡수해서 행성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는 대기의 구성물질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태양이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한 온실 효과가 아니었더라면 당시의 지구는 영원히 얼어붙어 버렸을 것이고 생명은 발붙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15. 그렇게 해서 결국 생명이 시작됐다. 다음 5억 년 동안 어린 지구에는 혜성과 운석과 다른 전체의 파편들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그 덕분에 바다를 채울 물과 생명이 탄생하는 데 필요했던 성분들이 생겨나게 됐다. 지독하게 혹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시작됐다. 화합물의 작은 덩어리가 꿈틀거리더니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40억 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를 궁금하게 여기게 됐다. 다음에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8.